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마을에는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황새골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황새골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산도 좋고 물이 맑은 데다가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라 사람들이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에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새골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소문은 이웃 마을들에도 자자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살기 좋은 황새골에 이주를 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사람들을 따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순식간에 마을의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마을이 점점 커지고 마을에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논밭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논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은 나무들을 없애고 숲을 없애고 자리에 논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들은 바로 이 마을의 터줏대감 황새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황새들이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을에는 황새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황새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것을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여름날 살기 좋기만 하던 이 황새골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황새골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떤 용한 의원도 이 전염병을 막고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여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을 걱정하는 마을 청년 돌쇠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진사 날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의원들도 그것을 막을 방도를 알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혹시 박진사 나리께서는 좋은 방도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는 가장 학식도 높고 지혜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박진사는 돌쇠를 보고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없다가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한다. 나라고 뭐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뭐 집에서 책만 읽는 서생인데 나도 이 마을에 돌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밤새 걱정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한들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내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박진사라도 이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어떻게 하든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박진사 나으리, 그래도 이렇게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도 좋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돌쇠의 간절한 청에 고민하던 박진사는 문득 마을 근처의 황새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황새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 황새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황새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나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분이라면 전염병에서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박진사는 자신을 찾아온 돌쇠와 함께 황새숲 오두막으로 가서 황새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진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잔뜩 역정이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쳐댔습니다. 예끼 이놈들아,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다. 황새들도 목숨을 가진 생물들인데 사람들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함부로 집을 빼앗고 죽음으로 내몰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황새는 말이지 선비가 죽어서 환생을 한 것이야. 선비가 죽으면 황새로 태어나서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을 찾아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이야. 그런데 자네들이 먹고 살자고 황새들의 집인 숲을 빼앗았으니 벌을 달게 받는 게지. 황새들이 너희처럼 피해를 준 적이 있다더냐. 고고하게 살다 죽은 선비들의 원혼이 다시 원혼이 되어서 너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박진사와 돌쇠는 몹시 놀랐습니다. 특히나 박진사는 자신도 선비이므로 자기가 죽으면 황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을로 돌아와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황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황새의 저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이, 그럼 황새들을 모조리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새가 사는 숲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죄다 논밭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에이, 이 사람아, 지금까지 뭔 소리를 들은 게야. 그동안 우리가 황새들이 살 보금자리인 숲을 빼앗아서 우리 마을이 이 지경이 되었다 하지 않았나. 자네같이 황새가 살지 못하게 괴롭힌 사람들을 벌줘야지만 이 전염병이 물러갈 것이야. 아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는 자네 말은 뭐 말이 되는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하루 동안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였습니다. 이바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나도 한 번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산들 못하겠나. 부모 자식들이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들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들 생각해보게. 박진사는 간신히 마을 사람들을 말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난감한 돌쇠가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진사 나으리 어찌합니까? 이대로 앞으로 어찌할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계속 마을이 이 상태일 텐데요. 전염병은 계속해서 마을에 퍼져서 이 마을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마을은 죽은 가족으로 곡소리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대로는 안 될 것이야. 아무래도 말이야. 황새 할머니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좋은 방도를 여쭤봐야겠구만.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진사는 그렇게 돌쇠와 함께 다시 황새 할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진사와 돌쇠가 찾아오자 황새 할머니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이 왜 또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황새를 죽인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러자 박진사가 황새 할머니에게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어찌해야 우리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지고 전염병도 사라지는 겁니까? 황새들을 괴롭혀서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이 황새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뭐라고? 그 매일같이 황새들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더니만 천벌을 받아도 싸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온 게야. 아직 모르는 것이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나에게 올 것이 아니고 황새를 앞으로 아끼고 잘 보살펴 주어야지. 마을 사람들끼리 싸움만 하고 말이야. 말로만 사죄한다고 하면 죄가 용서가 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박진사와 돌쇠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군. 그래, 우리끼리 어찌할까 의논하며 싸우지 말고 할머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리하여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이 황새골이 아닌가? 그런데 마을의 황새들을 우리가 못 살게 하다니. 그러니 마을이 일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앞장서겠네. 그렇게 박진사가 앞장을 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진사와 뜻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던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황새골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황새를 아끼고 사랑해 주기로 그리고 잘 돌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먼저 황새가 사는 숲에는 말뚝을 박아서 새롭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논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함부로 숲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사는 숲에 다시 나무를 많이 심어 주었습니다. 또 황새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황새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찾는 연못에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고기를 잡지 않기로 마을 사람들끼리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황새숲 근처에서 황새들을 살피고 돌보는 할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지원해 드리고 보살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결정한 것을 꾸준히 열심히 실천하였고 황새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새들은 다시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마을의 전염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마을은
예전의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되찾았으며 이 문제로 역시나 골머리를 앓고 있던 고을의 원님 또한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은 황새 할머니가 원래 살던 다 무너져 가는 집을 허물고 자리에 새로이 살기 좋은 집을 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황새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관아에서 두둑히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황새골은 황새를 아끼고 보호해주며 황새들과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아직도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첫째 칠복이, 둘째 돌쇠, 셋째 석삼이 이렇게 세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지만 교중 처녀 때부터 부모님들의 엄한 단속을 받아가며 깊고 좁은 골방에 앉아 열심히 익힌 보람으로 수놓는 재간이 출중하여 부유하진 않았지만 세 아들을 먹여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머니의 수에는 더 정교하여져 집을 수놓으면 진짜 살림집 같고 화조월석을 수놓으면 그대로 그윽하고 생생하여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수품은 부르는 것이 값이요 쥐는 것이 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덧 회갑을 넘기고부터 어머니는 안색이 어두워지고 손이 떨려 전처럼 날렵하게 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술을 놓을 수 없으면 우리 세 아들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하루는 굳은 결심을 하고는 세 아들을 불러 앉히고는 말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력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단다. 이제 어미는 손이 떨려 더 이상은 술을 놓을 수 없구나. 내 마지막으로 집 한 채와 정원을 수놓아 주겠으니 그것을 팔아 고루 나누어 살림 보탬을 하여라. 아들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정성을 다쏟아 한 채의 집과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수놓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호화로움이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전에 못지 않았고 천종만종 색색의 꽃이 아질아질 피어 노랑나비가 춤추는 정원은 선경이 무릉도원도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자수품을 본 세 아들은 의족해 잘 분배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수품의 진가를 알게 된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가 수놓은 한 폭의 그림을 두고 아웅다웅하며 서로 무서운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뜻밖의 바람이 일어 자수품은 구만리 장천에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하자 어머니는 근심이 태산 같아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덜썩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애들아, 이제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내 좁은 소견이다만 아무리 날아갔다 해도 북풍이 말아갔으니 북쪽일 것이고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 해도 하늘나라 밖에야 갔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삼형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꼭 찾아와야겠구나.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자 욕심 많은 첫째 칠복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이 기회다. 내가 찾아와야지. 그래야 보물을 독차지할 게 아닌가. 어서 빨리 움직이자. 첫째 칠복이는 두 동생을 제쳐놓고 혼자서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가고 또 가다 보니 어떤 촉촉바위 위에 백발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어머니 수놓은 자수품을 북풍이 휘감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자네, 앞으로 더 가면 노변에 초가집이 나타나고 그 초가집에 처녀가 혼자 있을 거네. 그 처녀한테 물어 말을 찾아 타고 가면 되네. 오제 그 말만이 자수품 있는 대로 데려다 줄 걸세. 그러니 그 말을 잘 돌봐주게. 하지만 처녀 말을 다 듣거나 그한테 혹해서는 안 되네. 내 말을 꼭 명심하여야 되네. 노인이 알려준 대로 가다 보니 과연 노변에 초가집이 있고 집에는 어여쁜 처녀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칠복이가 찾아온 뜻을 말하니 꽃분이는 도련님, 어서 올라오세요. 그리 급하게 갈 이유가 있나요? 이 밤을 지내고 내일 가세요.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 한상을 잘 차려주는지라 출출하던 칠복이는 양껏 먹고 하룻밤을 꿀같이 지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꽃분이의 도움을 받아 뒤울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묵은 앵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 밑에는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칠복이를 보자 오호홍 울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보고 못할 일을 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서 있으니 말은 다시 입을 쩍쩍 벌리었습니다. 칠복이가 말 대가리 받쳐들고 입안을 들여다보니 어금니가 세 대나 빠져서 여물을 잘 씹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물을 찾아다 이 꽃 같은 꽃분이와 금술지락을 이룰 생각이 간절한 칠복이는 두루 살펴보다가 얼른 앵두새알을 따서 대충 박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대충대충 여물을 먹고 나서 엎드렸습니다. 꽃분이는 보물을 찾으려면 얼른 올라타야 하며 칠복이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올라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도리머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얼른 꽃분이를 태우고 좋아서 말에게 채찍을 안겼습니다. 말은 내 굽을 안고 내뛰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멍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칠복이의 온몸에도 불길이 달렸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말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말은 오호홍 비명을 지르며 한 길 두 길 올라뛰는데 꽃분이가 칠복이의 채찍으로 세게 후려치자 말은 두 눈을 맞고 나가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칠복이는 불구멍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호호호. 꽃분이는 하늘이 찢어지게 양천대소하더니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해, 간밤에 밝히며 원기를 뺐으니 제 놈이 무슨 수로 해집고 살아나온담? 어리석은 놈. 첫째 놈을 죽였으니 이제 둘째 놈을 잡아 죽여야지. 첫째 칠복이가 감감무소식이니 보물을 혼자 독차지한 줄 안 둘째 돌쇠는 급히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가고 또 가니 바로 촉촉바위 위에 또 백발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한 젊은이가 수놓은 보물 찾으러 가는 걸 못 보았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첫째에게 알려준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 돌쇠는 노인의 말대로 가고 또 가니 과연 한 채의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역시나 꽃분이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돌쇠가 온 뜻을 말하자 꽃분이는 반갑게 대하였습니다. 그런가요? 안타깝게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 급히 갈 이유가 있나요? 날도 저물었으니 밤이나 지내고 내일 바로 가세요. 오늘은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돌쇠도 똑같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역시 꽃분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꽃분이의 도움을 받아 뒤울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묵은 앵두나무 밑에 상처 입은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돌쇠를 보자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본척만척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다시 입을 쩍쩍 벌리며 오호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말머리를 쳐들고 입안을 들여다보니 어금니가 세 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보물을 찾아다 이 꽃 같은 꽃분이와 금슬지락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돌쇠는 얼른 나무를 깎아 말에게 대충 박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대충대충 여물을 먹고 나서 엎드렸습니다. 돌쇠는 너무도 좋아 꽃분이를 얼른 안아 말잔등에 앉히고 자기도 훌쩍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말잔등에 오르니 말은 내 굽을 안고 내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화염산의 시뻘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화염산을 지나자 또 얼음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쌩쌩 몰아치는 통에 돌쇠는 눈도 바로 뜰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들숨에 배까지 몽땅 얼어붙는 듯 숨이 탁탁 막혔습니다. 도련님, 돌아가는 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예요.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고 꽃분이가 말하자 돌쇠는 빌어먹을 것. 하필 이런 데로 올 건 뭐람.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며 채찍으로 말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말은 오호홍 비명을 내지르며 한 길 두 길 올라 뛰었습니다. 이때 꽃분이가 채찍을 빼앗아 말의 두 눈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말은 앞뒤를 분간 못하고 나가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천길만길 얼음 구멍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꽃분이는 헤헤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밤을 밝히며 원기를 빼냈으니 제 놈이 무슨 수로 살아나온담. 헤헤, 둘째 놈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 셋째 놈을 잡아 치워야지. 그러면 그 보물 자수품은 틀림없이 내 것이 될 테지. 이제 마지막이다. 조금만 참자. 첫째와 둘째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어머니의 근심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계속해서 기다린 석삼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자수품을 찾으러 북쪽으로 떠나려 합니다. 칠보가 그만두거라. 너 마저 가버린다면 나는 어찌한단 말이냐. 자수품은 없어도 된다. 제발 가지 말거라. 하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셋째 석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심하고 기다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심여 기울이신 그 보물을 꼭 찾아오고야 말겠어요. 석삼이는 정처 없이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가고 또 가니 바로 그 촉촉바위 위에 백발노인이 역시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석삼이라 하옵니다. 혹시 우리 형님 두 분이 보물을 찾으러 가시는 걸 못 보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첫째와 둘째에게 타이르던 그대로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다 보니 과연 노변에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다급히 주인 찾아 들어서니 꽃분이가 역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석삼이가 온 뜻을 이야기하자 꽃분이는 어서 들어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낭자, 그런데 말은 어디 있소? 말 있는 데를 알려주시오. 도련님, 그리 급하게 갈 이유가 있나요? 이 밤을 지내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꽃분이는 석삼이의 손목을 잡아 끄는데 석삼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강력히 말하였습니다. 왜 이다지 무례하게 구는 거요? 어서 말 있는 곳이나 알려주오.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소.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꽃분이를 따라 뒤울 안으로 들어가니 10년 묵은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밑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석삼이를 보자 벌떡 일어나 입을 벌리고 오호옹 울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들여다보니 어금니 3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온밤을 자지 않고 말의 상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차도를 갈고 가라 말에게 잘 박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형들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말은 가뿐한 기분으로 오물오물 넘쳐나게 여물을 먹고 나서 엎드려 키를 낮추었습니다. 석삼이는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도 몸을 날려 말잔등에 올랐습니다. 석삼이가 내리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으나 꽃분이는 눈을 흘기며 듣는 척도 안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할 수 없이 채찍으로 그녀를 때리려 하였습니다. 어서 내리시오. 채찍에 얻어맞기 전에 어서 내리시란 말이오. 싫어요. 도련님, 저도 따라갈래요. 데려가 주세요. 석삼이는 하도 이상하여 얼른 내려 그의 곁에 다가가 사과하는 척하며 보니 노린내가 코를 꽉 찌르고 치맛자락 뒤끝에 더부룩한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미호구나. 잠시 생각에 잠긴 석삼이는 채찍을 들어 그녀를 후려쳤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캥하고 나가 늘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꼬리 9달린 불여우였습니다. 석삼이가 다시 말잔등에 오르자 말은 내 굽을 안고 내뛰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화염산의 불길 속을 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길은 말과 석삼이의 몸에 닿는데 석삼이는 자기의 옷을 벗어 말갈기에 달린 불을 먼저 껐습니다. 화염산을 지났는데 또 얼음산이 다가섰습니다. 모진 눈보라는 속까지 속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석삼이는 자기의 옷을 벗어 말의 모가지를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향기 그윽한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석삼이는 조심히 노랫소리 나는 곳에 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선녀들이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다가가 보니 한 폭 수놓은 그림을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본떠 술을 놓고 드리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수놓은 그 자수품이었습니다. 오호, 지상국의 도련님이 자수품 찾으러 오셨네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고 큰 선녀가 말을 떼고는 또다시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두 형님 되시는 도련님들이 아웅다웅하는 꼴을 보고 무례한 대로 바람에 힘을 빌렸어요. 참으로 죄송해요. 그 사이 빌려주신 덕분에 이제는 저마다 수놓는 것을 마치고 가져가리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난 석삼이는 자수품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옥황상제가 그 자수품에 큰 선녀를 수놓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수놓는 것이 끝나자 석삼이는 말을 타고 지상에 돌아왔습니다. 석삼이가 집 근처에 이르자 말은 자, 그럼 이제 나는 가야겠네. 그동안 고생했네. 하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에 석삼이는 말이 갑자기 말을 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는 하늘 천국 옥황의 아들이네. 소시적부터 노름만 하고 늘 부명을 어겨 옥황께 옵서는 나를 말로 변모양시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속죄를 하게 했네. 그러다 일단 때가 되면 마음 착한 사람을 도와 그 소원 성취시켜주고 승천하라 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됐는가 보네. 고맙네. 다 자네 덕분일세. 별 말씀을요. 제가 덕분에 자수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구미호는 어찌 된 일인가요? 그 구미호는 지상의 요물이요. 그 요물은 그 자수진품을 자네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부렸네. 당신의 두 형들은 다욕하고 부정했던 탓으로 그만 일직명을 재촉한 것일세. 당신은 지혜와 용감성이 있어 그 요물을 요절내고 자수품을 되찾아오게 되었네. 그러고 나서 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석삼이가 집에 이르자 얼른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드디어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이신 그 자수품을 찾아왔습니다. 석삼아, 정말 내가 그 자수품을 찾아온 것이냐? 이게 정말 꿈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 바로 자수품을 받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펼치자마자 갑자기 초가집은 오간데 없어지고 화원의 꽃향기 차 넘치고 궁궐 같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녀가 걸어 나오더니 어머님 만강하옵십니까 하며 사뿐절하고 이어 석삼이를 보고는 도련님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리따운 선녀가 눈앞에 있으니 석삼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없고 효심이 가득한 석삼이에게 하늘에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요? 그리하여 마음 착하고 우직한 석삼이는 큰 선녀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석삼이는 궁궐 같은 화려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큰 선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방귀에 안 뀌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이랬다지 뭡니까? 옛날 옛적에 양반집 교수가 혼기가 차서 혼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역시 혼기가 찬 양반집 총각이 혼처를 찾았습니다. 이 총각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속이 좁은 밴댕이 같은 사내였습니다. 양반의 쓸데없는 법규나 찾는 융통성 없는 한심한 인간인 것입니다. 혼처를 찾던 처녀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 시집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총각에게 딸을 보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밥이 되자 색시가 그만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을 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뀐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지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방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겠습니까? 남 우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어 참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 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 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 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하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워놓았단 말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한 걸 두고 그냥 넘어갈 리 없지 않겠습니까?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에게 또 빌러 찾아 가기도 못하고 빌러 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사람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2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다. 했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사는 동네와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줬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제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지요? 했더니 남자가 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거든 말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에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속 좁은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시선에 쓸데없는 형식만 찾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방귀를 안 뀌십니까? 옛날 옛적에 강원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 귀골이 장대하고 활을 잘 쏘았으니 사냥의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갔다 하면 늘 짐승을 잡아왔고 잡은 짐승의 가죽이나 고기를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의 재주는 날이 갈수록 뛰어나졌고 원체 능력이 뛰어나니
주변에서는 그에게 무과에 지원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돌쇠는 또한 무예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심이 본디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내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묵과에 나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관직에 나가면 부모님을 공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돌쇠의 아버지는 어느 날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야, 넌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의 재주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재주를 하늘에서 주신 것은 필히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으라 한 것이거든. 어찌 이런 총구석에서 그 재주를 썩히느냐. 이제 너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쓰임 있는 사람이 되거라. 돌쇠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직에 나간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홀로 남아 계실 터. 자식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봉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야, 너가 우리를 봉양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은 나와 내 어미에게 큰 보려를 하는 것이야. 자식의 날개를 꺾어서 곁에 두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내일부터 당장 묵과에 전념하거라. 그리하여 1년 후 돌쇠는 무과에 응시하여 장원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시험관인 대장군은 돌쇠의 뛰어난 활솜씨를 보고 놀라하였으며 특히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의 탁월한 능력에 감탄하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솜씨가 아닌가. 내 이토록 활을 잘 쏘는 자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도다. 저자를 내 휘하에 두어야겠다. 그리하여 대장군은 돌쇠를 자신의 군대에 두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돌쇠는 무관으로서 열심히 훈련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갑자기 돌쇠에게 집안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큰일입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집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어서 가자. 돌쇠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위중한 아버지의 병간호에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온갖 약을 구하여 정성껏 모셨는데 도무지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식에 돌쇠는 의원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원은 돌쇠의 간절한 부탁에 감동하여 돌쇠의 아버지를 진맥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병은 산삼과 산속 깊은 곳 돌 사이에 벌들이 모아둔 꿀인 석청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네. 뭐라고요? 산삼과 석청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겨울에 눈이 쌓인 추운 겨울에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평생 10만이들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산에서 산삼이나 석청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돌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어찌 아버님이 쾌차할 방도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반드시 산삼과 석청을 찾아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돌쇠는 그날부터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깊은 산속을 헤매며 산삼과 석청을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도통 산삼과 석청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돌쇠는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는 어김없이 산을 하루 동안 뒤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워낙 힘들었기에 눕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쇠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돌쇠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처럼 효성이 깊은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내가 감동했구나. 내가 찾고 있는 산삼과 석청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다. 저 뒷산 중턱 즈음의 대나무 숲을 지나 나오는 고개에 가보면 아주 큰 바위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바위 근처에 가서 찾아보면 산삼과 석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가.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거기에 가면 산삼과 석청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돌쇠가 기뻐하며 묻는데 산신령은 껄껄 웃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대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정말일까?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가보자. 분명 그곳에 있을 거야. 꿈속에서 산신령이 거짓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쇠는 즉시 날이 밝자마자 산신령이 말해준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개를 지나 나온 커다란 바위 위에는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호랑이도 아니고 집채만한 크기의 호랑이였습니다. 또한 몸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세는 돌쇠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호랑이가 돌쇠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자신이 장군이지만 칼과 화살을 가지고 있더라도 놈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아닌가 이를 어쩐다. 이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녀석이다. 그래도 여길 지나가야만 산삼과 석청을 얻을 수 있는데. 돌쇠는 잠시 고민을 하였지만 호랑이 때문에 산삼과 석청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돌쇠는 침착하고 신중한 어조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하지만 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버님 병환을 고치기 위하여 이곳에 약을 구하러 왔는데 방해하지 말라. 네가 나를 정 잡아먹고 싶으면 내가 약을 구하여 아버님 병환을 고치게 한 후 나를 잡아먹어라. 내가 그리해준다면 너에게 내 몸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겠다. 호랑이는 옛부터 산에 사는 산신이라 했거늘 내 청을 들어주게나. 그러자 호랑이는 돌쇠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연 고개를 휙 돌리더니 바위를 내려가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호랑이가 갔으니 이제 산삼과 석청을 찾아보자. 돌쇠는 한참을 큰 바위 근처를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도통 산삼과 석청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된 것인가? 분명 이곳에 산삼과 석청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 없는 것이야? 어찌 안 보이는 것이야? 제발 부탁입니다. 산신령님 저에게 산삼과 석청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미천한 놈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돌쇠는 큰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산삼과 석청을 구하게 해달라고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이다. 벌 소리야. 벌이 있다는 것은 꿀이 있다는 것. 석청이야. 그래 석청이다. 돌쇠는 즉시 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바위 틈 조그만 구멍으로 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석청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며 바위 틈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청을 파내어 잘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 앞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에는 산삼의 마른 줄기가 보였습니다. 설마 산삼도 여기에 있다니 정말 산신령이 말한 대로구나. 내가 헛꿈을 꾼 게 아니었소. 돌쇠가 그것을 캐어보니 정말로 산삼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찾았소. 산삼과 석청을 구했소. 당장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드시게 하자. 의원 말대로라면 반드시 쾌차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야. 돌쇠는 캐낸 석청과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나아질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것을 본 돌쇠는 다시 무관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포도청에 임명되었으며 몇 년 후에는 임금님이 각 군영에 명하여 무예에 뛰어난 자들을 추천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는데 돌쇠는 자신의 주특기인 활쏘기와 기마술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여 큰 상을 하사받고 임금을 지키는 금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하여 첨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방 여러 곳의 군수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돌쇠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서북 지역의 지방관에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는 물었습니다. 연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고생하는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내가 오랫동안 국록을 먹고 이러한 지위에 오르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이 80에 이르도록 갚지 못하여 이를 보답할 길을 찾는 것이오. 그렇게 성실히 관직 생활을 하던 돌쇠는 몇 년 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나라와 백성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은 돌쇠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돌쇠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훗날 돌쇠가 살던 고장의 사람들은 돌쇠가 아버지를 치료할 석청과 산삼을 찾기 위해 찾아갔던 바위를 범바위 또는 효자바위라고 불렀으며 돌쇠가 이 바위에서 기도를 하여
산삼과 석청을 얻었다 하여 축석이라고 바위를 불렀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여름이면 농사를 짓고 겨울이면 숙구일을 하여 겨우 하루세끼 때우는 젊은 부부인 칠복이와 꽃분이가 살았습니다. 아내 꽃분이는 용모는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은 비단같이 부드러웠습니다. 꽃분이는 늙은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시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길을 썼습니다. 옛날부터 지성이면 감천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도 꽃이 핀다고 했으나 웬일인지 살림살이는 좀처럼 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늙으신 시아버지가 급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전에 마련해준 돈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부자인 양반에게 가서 손이야 발이야 애걸하여 빚을 내어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시어머니가 중병으로 드러누웠습니다. 꽃분이는 아픈 시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눈물이 글썽거리며 남편인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숯을 팔아서 어머님의 약을 사는 게 어떻겠어요? 아들된 마음인들 오죽하련만 이제 이번 숯가마만 팔면 빚을 다 물게 되는지라. 칠복이는 길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지금은 빚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 이번 숯가마는 빚을 갚고 다음번 숯가마를 팔아서 어머니 약을 해드리죠. 꽃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칠복이에게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승길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이니 어머님이 세상 뜨시면 세상에 다시는 어머니가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먼저 어머님에게 약을 써드려 병을 고쳐드립시다. 우리 앞길은 천리 같은데 고생을 좀 더하면 그 빚 못 갚겠어요. 모두들 말하기를 젊어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는데 우리 젊어서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않겠어요. 티없이 맑고 순결한 꽃분이의 충성스러운 효성에 감격한 칠복이는 그렇게 하지하며 내가 불효자식이요. 내가 잠시 내 생각만 하였소 미안하오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숯 한 가마를 팔아 약을 했으나 효험이 없어 시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빚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부간이 길을 쓰고 벌어도 빚은 점점 늘어만 갈 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럭저럭 1년 지나니 꽃분이가 태기가 있어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들 부부는 아주 빚더미에 빠져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부잣집 양반네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양반은 남봉꾼이었는데 첩을 7이나 두었으나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이 얼큰해지기만 하면 양반은 본처와 첩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양반집 대를 끊어 놓는 패물짝들. 아빠라고 부르는 말만 들어도 10년 가슴앓이가 떨어지겠다. 양반은 이렇게 시부렁거리며 칠복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달같이 환한 꽃분이를 보니 양반이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는 치근덕거리는 양반에게 매우 매몰차게 대하였습니다. 양반은 꽃분이에게 반하여 애끓는 가슴만 뜯으며 누우나 앉으나 꽃분이를 가질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 깜찍한 년을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넣을까? 호의호식하면서 못된 궁리만 하는 놈이라. 며칠 두고 골머리를 앓다가 악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칠복이에게 나무를 실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중에 이른 양반놈은 칠복이에게 나무를 하게 해놓고 그가 나무하기에 여념없는 틈을 타서 도끼로 칠복이를 내리쳤습니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고생을 이겨내며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밤낮을 모르고 헤매던 몸이 이렇게 귀신이 될 줄이야. 세상도 참 무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날벼락이 있다는데 왜 이런 낙독한 놈에게는 날벼락이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늘도 무정하고 땅도 무심하였습니다. 며칠 후 양반은 꽃분이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빚을 물기 싫어 내 남편이 도망쳤구나. 이제는 너가 빚을 물어야겠다. 양반놈의 빚제 촉이 불같은데 며칠 후에 사람들은 산속에서 칠복이를 찾았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자 쓰러져 기절하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을 여러 이웃들이 관가에 소송하고 장례도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가에서는 이미 양반놈의 돈을 얻어먹은지라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빚제 촉이 성화 같던 양반은 빚을 물 수 없으면 꽃분이에게 자기 집
애옥살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양반이라는 것을 짐작한 꽃분이는 들어가면 폐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차츰 방도를 찾을 시간을 얻으려고 글쎄, 며칠 더 방도를 생각해보고 정빚을 물지 못하면 애옥살이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양반은 이제야 영락없이 꽃분이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흐뭇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꽃분이는 흐르는 피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진 치욕당하며 이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랴. 아까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꽃분이는 해가 지자 강변으로 내달렸습니다. 강변에 이르니 너무도 애달파 눈물이 강물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운수기박한가? 꽃분이는 깨끗한 몸으로 강물에 몸을 던져 황천에 가서 그리운 남편을 만나리 생각하며 강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강물을 들여다보니 물결은 야수처럼 날뛰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킬 듯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남편 칠복이의 인자한 얼굴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를 지켜보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오. 살아서 꼭 복수해야 하오.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그래야 내가 한이 없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꽃분이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칠복이를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고 대답하였습니다. 살겠어요. 살아서 복수하겠어요. 꼭 복수하겠어요. 꽃분이가 대답하자 이제야 칠복이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바로 강바람이 휙 불어오는 바람에 정신을 번쩍 차리니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물결만 세차게 출렁거릴 뿐 칠복이는 사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가 부탁하는 말을 되새기며 살자, 살자, 살아서 복수하자. 무참히 세상 뜬 남편의 원수를 갚자. 복수하자, 복수하자. 꽃분이는 그 길로 가고 또 계속 걸었습니다. 어두운 밤도 짐승도 도깨비도 귀신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자기와 함께 나란히 걷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진데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풀뿌리를 캐먹으며 사흘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꽃분이가 계속 걷다 보니 산속에 오솔길이 나왔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오르고 오르다 보니 어디선가 곡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처량한 곡소리에 눈물은 앞서나 이 산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그 곡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조그마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을 찾아 집에 들어서니 반백이 된 노인이 송장을 놓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반백이 된 노인도 불운한 신세였습니다. 가난에 쪼들리고 빚에 몰려 더는 살 길이 없게 되자 이런 산속에 피난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이 다 죽고 영감까지 이렇게 세상 뜨니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노인을 도와 초상을 치르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 시어머니인 듯 어미딸인 듯 서로 극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서로를 부르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꽃분이가 순산하니 조그마한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석삼이가 태어나니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석삼이가 무사히 자라 피에 젖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석삼이는 오이 자라듯 가지 자라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석삼이는 매우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글 공부를 시키지 못하니 꽃분이는 속이 싹 타서 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처럼 마르며 드러눕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날이 지나감에 따라 그 병은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윈 손으로 꽃분이의 손을 잡고 이 사람아, 내 어찌 살아서 석삼이가 애비 원수를 갚고 잘 사는 것을 보자 했더니 하늘이 준 명은 이로써 끝나는 것 같네. 내 죽은 후에라도 같이 살던 정을 봐서 복수하는 그날에는 영감과 나를 한 곳에다 옮겨다 주게. 황천에 가서라도 자네 잘 사는 걸 보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런 말씀 말라고 하며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식미를 당기게 하려고 산나물을 캐러 나갔습니다. 아직 풀이 뾰족뾰족 돋아올라도 산나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캐려고 양지 쪽을 헤집고 다니는데 숲속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바라보니 백발노인이 숲속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깜짝 놀라 백발노인을 부축하며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려 하니 노인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잘못 걸려서 넘어졌으니 이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꽃분이에게 어찌 산으로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산나무를 찾을까 하고 나왔다고 하니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이 고개 넘어 나물이 있기는 한데 네 맥없어 못 가겠네. 자네 나를 업고 가면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기뻐서 노인을 업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노인이 어찌나 무거운지 얼마 못 가서 다리가 떨리고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더니 막대를 짚고 어정어정 바위굽으로 가더니 고목 사이에 뾰족뾰족 올라온 풀을 가리키며 이것이 세상 좋은 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노인이 가리켜주는 대로 나무를 캤습니다. 나무를 한광줄이 캐고 돌아다 보니 그새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노인을 부르며 찾았으나 끝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속이 바질바질 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고목 뒤에서 노인이 허 웃으며 나타나 이 사람 기특하네. 기특해. 나는 이곳에서 사니 일이 있으면 찾아오게나. 빨리 집에 가보게. 빨리. 꽃분이는 그제야 시름 놓고 노인에게 사뿐히 절을 올리며 두터운 은혜 백골란망이라고 감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물국을 끓여놓으니 시어머니는 면목은 마셔보고는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참 별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나물국을 마시더니만 힘이 부쩍 나서 제꺽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놀라워 이게 웬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산에서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시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너무 심성이 착하여 하늘이 도움을 준 것이네. 이렇게 이튿날이 되니 시어머니는 병이 가신 듯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한 10년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분이와 함께 나물 캐던 곳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마당삼이네. 시어머니는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니 마당삼은 큰 마당 서너 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삼캐는 계절이 되자 그들은 마당삼을 캐다 팔아서 모은 돈으로 고을에 나가 기와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이사를 하며 서로 진짜 시어머니 며느리로 가장하였습니다. 고을에 오자 석삼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비할 수 없이 출중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이렇게 10살이 되니 서당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피눈물 삼키며 노잣돈을 주면서 5년 동안 스승을 찾아서 학문을 닦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이를 떠나보내고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속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큰 길에 나서 석삼이가 떠난 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없는 꽃분이도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년을 기다리려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애타는 세월도 빨리 흘러 석삼이가 집 떠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 꽃분이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지친 다리를 끌며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달려나오며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석삼이가 돌아왔네. 어머니,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할머니 뒤에 섰던 석삼과 꽃분이에게 절하였습니다. 꽃분이는 기쁨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서 5년을 채우지 않고 돌아왔느냐? 이제는 학문을 다 닦았습니다. 어머니, 네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해봐야겠구나. 저녁을 먹은 후 불을 끄고는 석삼이에게 글귀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이가 글귀를 다 지었다고 하자 등촉을 밝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석삼이가 쓴 글은 바르지도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석삼이가 무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꽃분이는 한숨 쉬며 글귀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자기가 쓴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는 멍하니 듣더니 무릎을 매만지며 목매어 흐느꼈습니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무참히 세상 뜬 너의 아버지 원수를 너를 통하여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썼다는 글은 뜰하게 오동잎이 누그러지는 것을 한탄하니 언제 복수를 하겠느냐. 이 말에 시어머니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석삼이도 흐느끼며 일편단심 굳은 마음으로 5년을 더 공부할 테니 한 번만 용서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석삼이는 또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어느덧 석삼이가 다시 집 떠난 지도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꽃분이는 밤마다 속이 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석삼이가 다시 집 떠난 지 6년 되던 어느 날 저녁밥은 해서 퍼놓고는 시어머니도 꽃분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아 서로 권하기만 하는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천하 없는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하고 인사를 해서야 석삼이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석삼이는 구들에 올라와 할머니에게 절하고 꽃분이에게 절하는데 꽃분이는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석삼이가 어머니에게 절하는 틈에 궁둥이를 만져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꽃분이는 웬일인지 몰라 눈물을 닦고 돌아앉으니 시어머니는 동그란 거네. 동그란 걸세. 마패가 틀림없네. 꽃분이도 시어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삼이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은 불같으나 장원급제하여 어명을 받은 몸이라 이제야 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만난 기쁨도 잠시 석삼이는 어머니 보고 그 양반놈의 소식을 탐문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꽃분이는 양반놈은 돈을 물쓰듯하며 지금 이 고을원이 되었는데 이제 닷새만 있으면 회갑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한간에는 재물을 걷어들이기에 야단법석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의 회갑날이라고 떠들썩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석삼이는 고을에 당도하여 고을 관하의 포졸들을 물샐 틈 없이 숨겨두었습니다. 고을원의 회갑잔치라 육방관속과 양반 나부랭이들이 모여들어 서로 춤추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한참 이러는데 좌중에 불청객거지 석삼이가 들어왔습니다. 양반은 그를 보자 대노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거지놈을 당장 쫓아내라. 석삼이가 좌중을 살펴보니 모일 놈은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때 양반은 8번째 첩을 강제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삼이는 마패를 내들고 암행어사 출도령을 내리니 숨었던 포졸들이 큰 방망이를 들고는 버럭같이 고함치며 달려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방망이들이 달려드니 양반과 육방관속들은 서로 살겠느라고 밀고 닥치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석삼이는 고을원인 양반의 죄를 군중에게 선포하고 감옥에 쳐넣으니 모든 마을 사람들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모인 고을 사람들이 석삼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며 기뻐하는데 시어머니와 꽃분이도 아낙네들 속에 쌓여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드디어 갚은 석삼이는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절의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땡중은 중이 아니고 이 고을 저 고을 돌아다니며 머슴살이로 풀칠하며 살아가다 우연히 산중에 있는 빈절을 발견하고 가짜중 행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동네 잔치날이나 제사날 사람들이 음식과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데 굳이 남의 집 머슴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먹을 만하면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더 막 나가는 것입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량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처녀는 일찍 혼인해서 남편을 여의고 본가에 와서 어머니랑 함께 살며 수절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 엉큼한 가짜중은 자기 신분도 망각하고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꿀 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타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량을 하는데 처녀 집 단밖에 이르니 담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제치를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처자가 혼인을 한다니 미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연모한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이놈은 가짜 신분이지만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 처자와 혼인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자의 집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채 하다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거든 말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 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소.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고촌인 할 거란 것과 그것도 혼처가 배나무집 아들이란 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 땡중이 몰래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쏙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 천기누설이 돼서 부처님에게 혼이 난다오.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녀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이고 뭐고 처녀가 죽는다는데 초상집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어머니는 혼처가 들어온 배나무집 아들하고 혼인을 없던 걸로 했습니다. 땡중 말대로 그 집에 시집 보냈다가는 큰일 난다는데 혼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그 못된 중이 아주 신나서 다시 처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억울한 목숨을 만드는 것도 부처님의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하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러면 가르쳐 줌세. 중한테 시집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고을에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 말입니다.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헐을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의논이 분분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정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고 덩실덩실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발한 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 말입니다. 포졸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라. 포졸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의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 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내가 만난 것을 잔뜩 해줄 테니깐.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지 뭡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빨이 시퍼런 호랑이가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땡중은 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분만 믿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모두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반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결말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마을에 많은 땅을 가지고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것에 비해 너무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 부자한테는 머슴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돌쇠라는 착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어릴 적부터 이 부자의 집에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그리 불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서 일한다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이곳에 있으면 적지만 한 해 세경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가 소를 7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들판에 가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소를 들판에 몰고 가서 풀을 뜯기고 있던 돌쇠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소 한 마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지? 소야 어디로 간 거니? 이를 어째 주인마님이 아시면 아주 경을 칠 것인데 어떡하든 소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제발 눈앞에 나타나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돌쇠는 주인으로부터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고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쇠에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옥반지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옥반지야? 세상에 이리 귀한 걸. 까치야 이거 날 주는 거니? 돌쇠가 하늘의 까치를 보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까치가 말을 하였습니다. 돌쇠님 그동안 잘 있으셨습니까? 돌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까치가 어찌 말을 하는 것이지 돌쇠는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까치가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돌쇠님에게 신세를 찐 까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쇠님에게 신세를 조금이나마 갚으러 온 것입니다. 돌쇠는 까치가 말을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까치야 난 너를 도운 적이 없는데 어찌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 돌쇠님은 기억하기 힘들지만 저의 새끼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커다란 구렁이가 제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둥지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본 돌쇠님께서는 황급하게 돌을 던져서 구렁이를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둥지도 구렁이가 오지 못하도록 옮겨주었지요. 그래서 제 새끼들은 무탈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까치의 말에 돌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1년 전 자신이 소에게 풀을 먹이러 들판에 왔다가 구렁이에게 죽을 뻔한 까치 새끼들을 구해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새끼들의 어미가 너구나. 그런데 내게 떨어뜨린 이 옥반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게 신세를 갚으려 주는 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 옥반지는 무엇이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주는 옥반지랍니다. 거기에 소원을 말해보세요. 다 이루어줄 것이에요. 까치는 그렇게 말하더니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게 말이 돼? 이 옥반지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 참말일까?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 또한 꿈은 아니겠지? 아차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를 찾아야 하는데. 돌쇠는 어리둥절하다가 저 가는 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늦겠구나. 큰일이다. 어서 돌아가야지.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소들도 잊어먹을 수 있겠어? 돌쇠는 일단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가 한 마리 사라진 것을 보고 부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어째서 소가 6마리냐 한 마리는 어디에 간 게야?
사실대로 고하거라. 돌쇠는 뭐라 할 말이 없으니 소 한 마리를 옥반지와 바꾸었다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내 귀한 소를 이 하찮은 옥반지하고 바꾸었다고. 그 소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너 같은 놈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예, 어르신, 제가 미쳤나 보네요. 내일 해 뜨는 대로 다시 소를 찾아오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어르신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자 주인은 돌쇠의 간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다. 닥치거라 이놈아. 너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너가 어릴 적부터 일한 세경은 소값이라 생각하고 한 푼도 안 내줄 것이다. 미천한 것을 어릴 적부터 먹이고 재워줬는데 이런 괘씸한 놈. 부자 주인은 화가 나서 돌쇠를 그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 이곳에서 일한 세경도 못 받고 부자 주인 집에서 쫓겨난 돌쇠는 터덜터덜 걸어서 마을 근처의 들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팔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생겼구나. 이를 어찌한다. 내가 살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집에 살림만 넉넉하게 있었으면 그냥 적당히 소일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 나이에 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혼인도 못하고 이리 혼자 입에 풀칠이나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내 팔자가 불쌍하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 머슴으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구나. 돌쇠는 하늘에 대고 한참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까치가 주고 간 옥반지를 품에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집을 줄 수는 없겠지. 나라님도 못하는 걸 어찌 이 반지 따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집과 살림살이니 한번 소원을 빌어보자. 돌쇠는 옥반지에 대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옥반지야, 내 소원을 들어주어라. 내가 살 집 하나 나와라. 살림살이도 나와라. 나온 김에 어여쁜 색시도 나와라. 하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돌쇠의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옥반지에서 뿜어져 나왔고 잠시 후에 돌쇠 앞에는 집이 한 채, 그리고 집안에 살림이 가득뿐만 아니라 집 앞에는 어여쁜 색시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정말이었소. 까치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것이 내 집인가? 그리고 이리 많은 것이 내 살림이고 또 저리 어여쁜 색시가 내 부인이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돌쇠는 소원을 들어주는 옥반지만 있다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잠깐 밖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그의 부인이 돌쇠의 옥반지가 탐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돌쇠는 오늘도 잔뜩 이것저것 장을 보고서는 밤늦게 돌아와 보니 웬걸 부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안 이곳저곳을 돌며 부인을 찾았습니다. 부인, 우리 부인 어디 있소?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비녀를 사왔다오. 어서 나와서 이것을 받으시오. 내 이걸 구하려 여태 장에 있었다오. 돌쇠가 아무리 부인을 부르고 찾아도 부인의 머리카락 한 가닥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돌쇠는 부인의 옷가지와 짐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내 옥반지. 돌쇠는 방 안에 고인 숨겨놓은 옥반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없다. 없어졌어. 내 옥반지가 없어졌어. 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는데 어찌 된 것일까? 돌쇠는 다시 옥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옥반지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자기 부인이 옥반지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망했구나, 망했어. 나는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옥반지도 사라지고 내 어여쁜 부인도 사라졌어. 갑자기 절망에 빠진 돌쇠는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날 자신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더니 까치가 나타났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까치와 만난 장소에 가서 다시 옥반지를 찾게 해달라고 열심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까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일전에 까치가 돌쇠의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까치야, 미안하구나. 너가 준 옥반지를 내 부인이 훔쳐갔구나. 어찌해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자 까치가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백꽃을 대문에다 달아두면 부인의 코가 흉측하게 길어질 것이고 그리 되면 부인은 저절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본디 착한 선녀였는데 가끔 탐욕한 면이 있어서 옥황상제가 그리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니 다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국화꽃을 구에다 대문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까치의 말대로 부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과연 부인이 긴 코를 질질 끌며 옥반지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착한 돌쇠는 부인에게 옥반지를 받아 쥐고 빌었습니다. 내 부인의 코야 줄어들어라. 내 소원이다. 그러자 다시 부인의 코가 줄어들어 원래의 모습대로 되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기에 돌쇠는 이 부인을 용서해 주었고 그 뒤로는 부인은 절대 옥반지를 탐하지 않고 전보다 돌쇠에게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까치가 준 옥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옥반지를 찾지 않고 지금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옥반지 없이 두 사람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칠복이의 집주인이 졸지에 파산되니 칠복이는 남의 집 머슴질도 못하게 되어 하늘을 지붕 삼아 떠돌아다니는 품팔이꾼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칠복이는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서울에 이르게 되었는데 서울 거리는 매우 크고 번잡하였습니다. 그런데다 인심이 어찌 야박한지 걸식하기조차 어려워 한두 끼 굶는 일은 예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온종일 밥 한 숟가락 얻어먹지 못해 줄인 배를 부여 잡고는 잠자리나 편한 곳을 찾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잠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높은 담장 밑에 이르니 그곳이 바람이지가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몸을 웅크리고 담 밑에 들어누웠는데 저쪽으로부터 초롱불이 번뜩번뜩하며 웬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칠복이 있는 대로 다가와 초롱불로 비춰보더니 심상치 않은 놈이군. 야, 이놈 빨리 일어나라. 어디서 이런 도적놈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다짜고짜 칠복이 목덜미를 틀어쥐고 일으켜 세우더니 걸으라고 욱박 질렀습니다. 칠복이는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 지났으나 순순히 말을 듣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높은 담장을 돌아 대문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칠복이를 대문간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인 행랑채에 쳐넣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삼촌, 웬 사람이에요? 어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꽃분이의 말이 끝나자 외삼촌이라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꽃분아, 내가 담장 구비를 돌아보다가 짐승 같은 놈이 드러누워 있기에 틀림없이 도적놈 같아서 잡아 가둬놓았다. 단순히 잠자리를 찾던 칠복이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칠복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자기는 도적놈이 아니고 집 없는 거린이라고 변명하면서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그 여인, 즉 꽃분이가 초롱불을 받아 칠복이 아래 위를 천천히 비춰보더니 나가서 외삼촌과 귓속말로 수군덕거렸습니다. 외삼촌은 장탄식하고는 그래라 하더니 들어와 칠복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조금 전만 해도 사납던 사람이 아주 너그럽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종을 시켜 칠복이를 잘 대접하게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당장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니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언정 우선은 좋았습니다. 칠복이에게 반주까지 바쳐놓은 저녁상을 물리자 목욕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집안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영문을 몰라서 주저주저 하는데 두 종이 초롱불을 받쳐들더니 칠복이를 후원별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집은 박대감네 집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무남동녀 외딸 꽃분이를 두었는데
팔자 기박하여 사주를 보니 2번 시집갈 팔자였습니다. 처음 시집가면 과부로 되고 2번째 시집가면 죽을 팔자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쌈으로 첫 애군을 막는다 해도 2번째 시집가면 죽겠다 하니 딱한 일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국리저국리 하다가 평민 아들이라도 똘똘한 총각을 골라서 대릴사위를 두어 외손이나 남기게 되면 딸을 2번 시집 보내지 않게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루 수소문하여 똘똘한 총각을 얻어다 대릴사위를 삼았는데 그 대릴사위가 사흘 만에 덜컥 죽어버리니 모든 꿈이 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에게는 외독신 처남이 있었는데 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의 간사를 도맡아 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그 처남 되는 사람이 칠복이를 도적놈으로 잘못 알고 붙잡아들였는데 마침 박대감의 딸 꽃분이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양반의 딸로서 다시 결혼은 할 수 없으나 한창 꽃피는 시절이라 한번 그 총각과 인연을 맺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했더니 꽃분이를 항상 안쓰럽게 여겼던 외삼촌은 기뻐하며 그대로 주선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별땅에서 꽃분이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은 박대감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자그마한 괴짝을 안겨주며 고향으로 돌아가 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칠복이는 꽃분이와 정이 들대로 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외삼촌의 안내를 받아 후원문으로 나가는 칠복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꽃분이는 별당문 앞에 선 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와의 추억을 소중히 생각하며 괴짝을 지니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칠복이가 괴짝을 열고 보니 글쓴 백지 한 장이 있고 그 밑에 주먹 같은 금덩이가 5개나 있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칠복이는 대체 백지에다 무엇이라고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백지를 받쳐들고 생각하다가 서당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당훈장이 그 백지를 펼쳐보더니 과연 명필이라고 치하하며 칠복이에게 꽃다운 인연을 맺은 꽃분이가 명년 7월 7석날 오라는 글이라고 말하니 그는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칠복이는 명년 7월 7석을 손꼽아가며 기다리면서 금덩이 하나로 기와집 하나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꽃분이를 그리며 그날을 바라고 바라는데 어느덧 6월이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꽃분이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칠복이는 노잣돈을 가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것이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 치다시피 걷다 보니 다른 때 같으면 10여일 걸릴 것을 나흘에 당도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박대감네 집 가까운 데다 객주집을 정하고서 박대감네 담장을 둘러싸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7월 7석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초저녁부터 박대감네 담장을 둘러싸고 도는데 그 외삼촌이 나왔습니다. 외삼촌은 칠복이를 알아보고 기뻐하면서도 말은 못하고 그저 후원별당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후원별당이 들어서니 초생달빛에 꽃분이가 커다란 괴짝을 자기 앞에 놓고 흐느끼는 것이 보였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울음소리는 내지 못하고 속눈물 흘리면서 별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영문을 몰라 멍에 섰는데 외삼촌이 장탄식하고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칠복이에게 어서 이 괴짝을 조심스레 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영문 모르는 칠복이로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큼직한 괴짝을 조심스레 지고 후원문을 나선 칠복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연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에 10번씩 박대감네 집을 돌아다 보며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저벅저벅 걸으며 장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걷고 걸어 이제는 박대감네 집을 다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곳에 괴짝을 조심스레 벗어놓고는 그 옆에 앉아 혼나간 사람같이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지 서편 하늘에 기울어졌던 반달이 서산마루에 걸려 희미한 여광을 뿌리었습니다. 그때 문득 괴짝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레 괴짝을 열어보니
다듬이 돌 같은 녹동자가 배고프다고 주먹을 쭉쭉 빨며 울어댔습니다. 그제야 칠복이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방네 돌며 아들에게 동냥젖을 얻어먹이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무슨 영문인지 답답하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괴짝을 몽땅 꺼내니 아들의 오포대기, 기저귀가 들어있었고 제일 밑 백지장에는 긴 글이 써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들을 업고는 백지장을 들고 또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당 훈장이 끝까지 글을 내리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 부자간이 다시 찾아가면 꽃분이가 죽을 것이니 찾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사실을 안 칠복이는 그 후로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쓰는 것으로 울적한 심사를 풀고 정성을 다해 아들 석삼이를 길렀습니다. 가세가 넉넉하니 칠복이에게 딸 주자는 집도 많았으나 칠복이는 일심으로 꽃분이를 생각하고 모두 사절하였습니다. 재롱스럽게 자라는 석삼이는 어느덧 서당방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찌도 총명한 지 3년을 글 공부하니 시골 서당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삼이가 아버지를 보고 청하는 말이 노잣돈들 주면 서울로 올라가 5년을 더 글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어린아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 석삼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 근심 마시라고 하면서 극구 간청하였습니다. 이 일을 안 서당훈장도 석삼이가 사람됨이 출중하니 대사를 이룰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칠복이는 큰 마음을 먹고 석삼이를 앞세우고 서울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서울에 온 칠복이는 박대감내 가까이에다 석삼이의 객주집을 정하고 글 공부할 서당까지 찾아놓고는 돌아갔습니다. 석삼이가 서울 공부를 와서 3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하늘 높고 구름 맑은데 밖을 내다보니 돌연히 동심이 돋아나서 읽던 책을 덮어놓고 객주집을 떠나 큰 집들이 있는 골목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담장 안에 주렁진 석류들이 탐스럽게 무르익어 새빨간 얼굴을 담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석삼이는 어린 마음에 그 석류를 따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담장 옆 비술나무에 기어올라 가지를 타고 조심조심 담장에 내려 석류가지로 옮겨갔습니다. 석류가지에 앉아보니 그곳에서 멀지 않은 우물과 석류나무에는 특별히 크고 먹음직스러운 석류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인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안심하고 다시 땅에 내려 우물과 석류나무에 기어올랐습니다. 석삼이가 그 석류나무에 기어올라 큼직한 석류를 뚝 떼서 맛있게 서너 입 먹고 있는데 인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후원 꽃밭 속 길로 선녀 같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꽃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가는 서로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숨을 죽이고 석류나무를 꼭 끌어안고 꽃분이만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꽃분이는 우물 곁으로 다가와 우물 속을 들여다보더니만 석류나무를 올려다보며 상냥스레 말하였습니다. 애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우물에 떨어질라 조심스레 내려오거라. 석삼이는 이리 이 지경에 이르니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석류나무에서 내려와 꽃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님, 저는 도적놈이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 석류가 너무 뜯어먹고 싶어 들어왔사오니 너그러우신 마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꽃분이는 그 모양이 너무도 기특하여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따라가면 더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가 꾸지람 대신 이렇게 말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있는데 꽃분이는 석삼이의 손을 잡아 끌고 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삼이가 들어가 보니 정말 말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 모를 과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어디에 살고 네 집 귀공자냐고 물었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가 발라주는 귤을 쥐고 맛나게 먹으면서 아무 곳에 사는 석삼이고 아버지는 칠복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그만 아하고 짤막히 소리치며 낯색이 새파랗게 질려 쓰러질 듯 몸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이 뜻밖의 일에 놀라 귤을 놓고 울상이 되어 꽃분이를 부축하며 마님마님하고 불렀습니다.
잠시 후 꽃분이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입술을 바르르 떨며 석삼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는 안감힘을 써서 숨을 돌리더니 또 물었습니다. 석삼아, 집에 어머니는 계시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안 계세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님,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며 대답하고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 생존해 있지만 우린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석삼이를 와락 품에 끌어안으며 석삼아, 못 믿겠지만 내가 너의 어미다? 이렇게 잘 자라주니?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하고는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석삼이도 뜻밖의 어머니를 만난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저 목이 메어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하면서 눈물 흘리는 꽃분이 품속에 머리를 파묻고 엉엉 울기만 하였습니다. 석삼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은 꽃분이는 석삼이에게 자기 팔자가 기박한 탓이라 하며 모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자기 신세를 알게 된 석삼이는 일어나 꽃분이에게 절하고는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팔자 그리하시오나 아버지는 아내복이 있고 저에게는 어머니 복이 있으니 우리 함께 살면 아무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절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하였습니다. 정말 내 말이 옳구나. 내 오늘까지 산 게 너의 아버지에게 아내복이 있고 너에게 어미복이 있어 그런 게 틀림없구나. 꽃분이는 이제서야 어깨에 있던 천근 짐을 벗어놓은 듯 마음속이 후련하여 석삼이의 손을 잡고 박대감, 즉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딸의 기박한 팔자 때문에 밤낮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박대감은 꽃분이가 석삼이의 손을 잡고 들어와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는 절을 올리니 꿈이냐 생시이냐고 하면서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이면 어디 보자고 기뻐하였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가산을 걷어가지고는 칠복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칠복이는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는 꽃분이와 석삼이를 끌어안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네 가정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박대감을 모시고 석삼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만석군 부자가 부마님이 살았는데 남편이 만석에 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그 재산이 다 마님 몫인 것입니다. 만석군이긴 하지만 남들한테 베푸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마님은 오로지 돈밖에 몰랐습니다. 만석군이면 마을 사람들도 돕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모르는 그냥 가엾은 욕심쟁이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님이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지 살을 만져보면 꼭 돌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 마님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아무리 좋은 약과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용한 명의가 이르기를 이 병에는 돌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던 돌고양이를 잡아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아무리 키우던 고양이인들 자기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가 밤새 야옹야옹 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마님이지만 키우던 고양이인데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고기를 약으로 조금 쓰려고 죽일 것까지 하였나.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내고 도로 꿰매주면 살지 않을까. 하고서 그 이튿날 고양이를 묶어 매단 채로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를 도로 꿰매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을 하얗게 뜨고 크게 한번 양엉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더란 말입니다. 고양이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어쨌든 마님은 그 뒤로 곧병이 나았고 돌고양이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시주를 왔습니다. 만석군이나 되니까 집에 돈이고 양식이고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마님은 욕심쟁이이지만 부처님한테 시주는 잘했습니다. 불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 바랑이 불룩하도록 돈량에다가 쌀에다가 푸짐하게 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절에 아주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는 몇 발짝 나가다가 혼잣말로 그런데 살이 끼었군. 살이 끼었어. 조만간 큰일이 날 게야.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마님은 못 듣고 하인들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이 지금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살이 끼었다고 그러십니다. 조만간 큰일이 난다고 하는데쇼. 마님이 놀라서 버선발로 달려나가 스님을 붙들었습니다. 스님, 그게 웬 말이십니까? 살이 끼고 조만간 큰일이 난다는 게. 그게 웬 말인지는 주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통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다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돌고양이 살을 베어 먹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말고는 도무지 그런 일이 없거든 말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 돌고양이가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 해물만 먹고 힘을 길러서 얼마 뒤에 주인을 해치러 올 것입니다. 들어보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고양이가 해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세어진다는 말을 들은지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는 방도만 있고 살 방도는 없습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개를 파는 집이 많을 것이오. 그중 반드시 호박개라고 하는 것을 3마리 사되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개를 집에 데려오면 묶어두지 말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스님이 그 말만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님은 그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 등의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만 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다 보니 개를 파는 집이 참 많은 것입니다. 개를 파는 집마다 걸음을 멈추고 호박개 있소, 호박개 있소 하고 물었지만 개장수는 무슨 소리인 줄 모르고 호박계라니 그런 게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호박개 있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 돼서야 어떤 허름한 집에 들러 물으니 호박개는 왜 찾소? 저기 있는 개가 호박개요. 하거든 말입니다. 반가워서 주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참 꼴이 말이 아닌 개가 3마리 있는 것입니다. 덩치는 주먹만 한 것이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었고 못 먹어서 바싹 여위어 참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값을 물으니까 그 돈 한 짐 싣고 온 걸 다 부르더란 말입니다. 다른 튼튼한 개에 100갑절도 넘는 값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돈을 다 주고 호박개 3마리를 샀습니다. 호박개를 사서 집에 데려다 놓고 스님이 시킨 대로 묵지도 않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놈은 대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중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마루 밑에서 자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는데 고기야 뼈다귀야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안 먹고 꼭 찹쌀죽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 멀리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파란 불빛이 길게 뻗치는데 그 불빛이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식구들을 딴 집으로 보내고 마님이 혼자서 다락에 올라가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덩치가 호랑이만 한 것이 성큼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그 돌고양이더란 말입니다. 이놈이 아빠를 곤두세우고 대문으로 들이닥치는데 대문을 지키던 개가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달려들면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고양이가 대문을 열고 중문으로 들이닥치는데 중문 지키는 개도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두 놈이 얼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양이는 중문도 열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고양이가 마루 위로 달려드니까 그제야 마루 밑을 지키던 개가 펄떡 뛰어올라 고양이한테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른 두 놈은 가만히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호박개가 덩치는 작아도 얼마나 날쌘지 호랑이만 한 돌고양이를 어지간히 당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깨갱깨갱 야옹야옹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인제 개가 슬슬 밀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도저히 못 당하니까 밀리는 거지 뭡니까?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야 중문 지키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번개같이 고양이한테 달려들드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마루 밑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또 한참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슬슬 밀리니까 이번에는 대문 지키던 개가 달려들어 싸우고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중문 아래로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싸우니까 고양이도 못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가 싸우는 동안에 가만히 엎드려 힘을 모아뒀다가 달려들고 하니까 못 당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부옇게 셀 무렵에야 고양이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개 3마리도 지칠 대로 지쳐서 축 늘어졌지 뭡니까? 마님이 미리 숨겨놨던 힘센 머슴 하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돌쇠야,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워라. 머슴은 마님의 곤란한 부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개들을 안 하다가 방에 누이고 찹쌀죽을 끓여다 먹여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래도 2마리는 살고 1마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묻어주고 나니까 살아있던 개 2마리도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주인이 꿈을 꾸는데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개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행여 잘못해서 1000석에서 단 몇 석만 더 거두어도 개 무덤에서 개 울음소리가 났다니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석군 60만은 과부마님이 1000석군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사는 게 참 팍팍하지 않습니까? 이마님처럼 만석군이 1000석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복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